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25회 제2부 김 원장님과 박 박사님과 함께 한국문학 1부는 김동인의 이야기, 오늘 지금 할 2부는 최서해의 홍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릴 그 문학이 최서해라는 분의 홍염인데, 이건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제가 업데이트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리 김 원장님이 살짝 정정할 게 있어요. 실수하신 게 있는데 한강 작가가 아니고 은희경 작가의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소설에 죄송합니다. 랩하는 소년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저는 안 읽어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노래를 잘하면 랩도 잘하나? 체육을 잘하면 춤도 잘 추나? 라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우려했던 대로 학교 종교 벌교는 아니었다.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랩 가사도 잘 쓰시더라.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약간, 근데 이제 이거는 한글이니까 한글로만 이제 랩을 쓰셨는데 약간의 튜닝 있잖아요. 약간의 튜닝 같은 것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까지 막 제가 부르짖었던 학교 종교 벌교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게 사실 저는 쉽게 판가름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비트를 살짝 만들어서 콘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재밌겠다. 제가 만들어서 우리 아날람 굿즈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 가사에 어떤 박자를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지? 약간 살짝 제가 약간 읽다가 고민 중인데 제가 마음이 결정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은희경 작가의 랩 가사에 비트를 붙여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랩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누가 해주실 분이 있으면이라는 공모를 한번 해보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지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비트 받아서 직접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랩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 네. 대박. 그래서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내가 올렸는데 아무도 저 랩 안 하는데 이러는데 팬분 중에 분명히 있다. 내가 알기로. 근데 그런 걸 기대를 해보겠다. 근데 약간의 튜닝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은희경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 왜냐면 그거 해야 되는 게 은희경 작가가 풀로 가사를 쓴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해가지고 보통은 4마디 8마디 채우잖아요. 4마디 8마디 이렇게 마디를 16마디 이렇게 채우는데 거의 1마디 정도 분량밖에 안 돼. 조금씩 막 가사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걸 끌고 모아서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괜찮구나. 그때 작년인가 고등 래퍼에서도 네.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네. 시 네. 그리고 또 뭐더라? 야간 비행 이런 작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금씩 모티브를 따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죠? 김지아 시인과 사실은 그것도 원저작자에게 네. 사실 익스큐즈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은희경 작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약간 예를 들면 거기서 모티브, 인스피레이션 발휘하고 이 가사를 이렇게 좀 비틀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생각, 저작권. 왜냐면 또 했더니 은희경 작가 소송, 불쾌, 모욕 그렇게 맞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날 놀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은희경 작가였다 그 소설이. 저는 은희경 작가 좋아합니다. 네. 소년 새해 선물 좋아합니다. 네. 저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정정상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최서해, 본명 최학송 씨의 그 홍염에 대해서 한번. 근데 이제 우리가 홍염을 하게 되고 이제 아까 원래 감자 그리고 광화사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이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최서혜님도 사실은 우리는 또 요 당시 사람들 얘기하면은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엔 그게 크지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래서 친일파 아니야. 최서혜 그럼 아까 김동희는 판결 났고 최서혜는 어떻게 됐어? 네, 최서혜 소설가는 마지막에 매일신보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매일신보가 총독부가 사가지고 거의 기관지처럼 하는 일종의 친일 신문인데 거기서 일을 했다. 자, 이걸 뭐 친일이든 매문이든 뭐 알아서 정리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문인들의 평가는 뭐였냐면 왜 그랬대잖아요. 김동인 씨가 이렇게 뭐 할 때도 뭐 최남선 작가가 와서 이런 뭐 이런 거 욕도 하고 뭐 이랬대는데 그런 거 했는데도 최서혜 작가가 매일신보 있을 때는 욕 안 했대요. 왜냐면은 워낙 최서혜 작가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매일신보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정규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게 아유 그 다행이네라는 그런 약간 인식이 있었대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하드코어한 묘사들 있잖아요. 예, 그죠. 이게 다 직접 겪은 일 본인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체험 작가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도 빈국문학과도 같은 충격적인 워딩인데 체험 작가. 이 당시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당시에 글 만든 사람 다 엘리트라서 그래. 그게 모욕으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프로 불편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잠깐 이거 좀 불편한데요라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워딩들이 좀 탄생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사람의 체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하드코어한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체험 작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넌 체험 작가로 인정. 이러면서. 체험 작가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황해를 쓴 나홍진에게 체험 스릴러. 체험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왠지 체험한 것 같단 말이지. 진짜 같잖아. 뭐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말씀하신 건대로 사람이란 건 사람의 삶이 체험인데 그것만 똑 떼서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정 그렇죠. 수준이 돼야 된다. 엘리트들이 만든 말이구나. 그 정말로. 가난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구나. 그렇죠. 가난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봤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최서혜 작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소장농 아들로 이미 여기서부터 불행의 그 흔적과 씨앗이 빈농의 아들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로 가셨대요. 독립군 활동하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서혜 본인이 들은 얘기니까 어른들이 좋게 얘기해 준 건지 진짜 독립군 했는지는 알 수 없대요. 정확하게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어디 갔는데 좋게 하느라고 네 아버지 독립군이야 임마 뭐 이럴 수도 있고 진짜 독립군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아빠를 찾으려고 만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최서혜 홍염에 나오고 다른 소설에 나오는 이 하드코어한 진짜 막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학이 취미였는데 조선에 돌아와서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춘원 이광수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이광수가 글도 좀 가르쳐주고 이광수가 좀 이렇게 좀 이래봐라 이게 일종의 편집자 역할을 한 거야. 이광수가 좀 이렇게 해봐라 뭐 이래 해가지고 거의 이광수의 추천으로 등단시켜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루머인데 일설에 의하면 이광수가 추천해 이런 식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건 루머입니다. 정확한 거 아닌데 글빨은 좀 떨어지지만 내용이 참 좋다라는 투의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다듬어지진 않았으나 글이 막 문체가 막 매끄럽고 그렇진 않나 이 이야기 자체가 진짜다. 굉장히 뭔가 힘이 있고 막 사실 진짜 강렬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묘사가 맞아. 진짜 생생하죠. 생생한 그 간도의 그 추위 속에서 진짜 하드코어한 그 묘사가 모래바람과 불길 약간 그런 식으로 도끼. 이광수가 추천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약간 다듬어지진 않아서 혹시나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 웬만하면 실어달라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른 뭐라 해야 돼 다른 세계관이어서 오히려
추천을 해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도 좀 하는 게 네. 그 기존 작가들이 그의 체험에 대해 동경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글에 대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거친 그 날름거리는 불길 같은 그런 소설에 대해서 이광수의 소설 보시면은 엄청 정제돼 있고 자기가 민중보다 우위를 점한 철저하게 지식인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글, 형식적으로 굉장히 정제된 그런 글 이런 것들을 왜 웃어? 아니 그러니까 빈국문학 체험 작가라면 자꾸 떠올랐어. 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워딩을 썼다라는 게 물론 이광수가 했다는 게 아닌데 그런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신 분들이 그런 이렇게 지금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워딩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딴에는 정제되었다라고 붙였다라는 거지.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매일신보로 이적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일 이적 행위를 했음에도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야 다행이다 했는데 거기서 얼마 못 있다가 돌아가세요. 이게 그 가난할 때 있었던 그 무슨 협착증? 그 위 근육 그거 협착증 있잖아요. 뭐 그거래요. 그 위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돌아가신대요. 가난으로 인한 질병들이 되게 많은. 특히 이제 위나 위장 그전 질병 쪽에 이제 이분은 그게 계셨는데 잘 먹지 못해서. 오늘 홍연 말고 제일 유명한 거 탈출기. 네. 보면은 정말 이 가난에 대한 묘사가 처절하거든요. 네. 거기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이 생생한 묘사를 보고 이 또 나중에 이제 해설이나 이런데 체험이다, 실제다, 이거 레알이다, 레알으로 경험한 거다라고 하는 순간에 레알 문학.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말하니까 레알 문학이라니. 그러니까 나 이거 빈국 문학을 쓴 사람한테 찾아가서 레알 문학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라고 말하고. DC 인사이드 가면은 제가 알기로 흑수저 갤러리인가 가난 갤러리인가 가면은 그 돈 아끼는 법 올리고 막 이런 그죠. 그런 게 있구나. 거기 보면 막 반지하 살면서 야산에다가 상추 심어가지고 뭐 돈 아끼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써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요즘 시대의 가난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건데 여기 이 최서혜 작가의 글에 묘사되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반도가 농사짓고 살기 되게 힘든 데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벼농사도 안 되는 데를 갖다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로 이제 어거지로 지은 곳인데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그 문세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사의 생산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계속 이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이게 전주 그러니까 땅의 지주가 못 돼서가 못 아니라 되고 약탈을 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더 최악으로 간 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육지로 연결된 데가 그쪽 북쪽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서의 글에 나오는 사단이 이제 난 거죠. 네. 그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내가 농사지을 땅은 없죠. 근데 이제 만주로 가면은 약간 이제 옛날에 유럽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신대륙 가면은 깃발 꽂는 게 난땡이야. 뭐 이런 소리. 거기 이제 그 홍염에도 나오죠. 그런 묘사가. 게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남쪽은 농사가 발달됐는데 여기서는 생산 소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어쨌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북쪽은 상업이 발달하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내가 그럼 거기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그렇죠. 중국이랑 국경에서. 근데 이제 뭐 지금처럼 SNS로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거기가 뭐 길거리에 뭐가 있고 뭐 전답 있고가 아니라 그냥 이때 덜하잖아요. 거기 막상 탈출기 정말 생생하죠. 거기 그냥 이때더라만 알고 갔더니 이거 뭐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을 보면 기억나는 게 모래바람이랑 바람이 너무 세서 정말 뭐 눈을 뜰 수도 없고 개도 도야지도 땅굴에 틀어박혀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땅에서 그러니까 그 신대륙일 줄 알고 광활한 만주벌판 그 안치환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광활한 만주벌판 갔더니 땅은 척박하고 날씨만 춥고 갔더니 중국 그 왕서방들이 그 다 이렇게 전답들 다 차고 앉아가지고 여기서도 소장농인데 쪽 가도 소장농 돼가지고. 근데 거기도 추우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는 한 가지였는데 또 이제 지금처럼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생산성을 떠나서도 이게 뭔가 잘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서 했는데 뭐라 그러냐 안 돼서 정말 전전긍긍 하드코어한 그거 자체의 그 삶의 묘사가 이게 보통 교과서에는 탈출기만 들어가 있나요? 탈출기 말고
파국이라는 소설하고 저 어릴 때는 탈출기만 봤던 것 같거든요. 요새는 최서의 소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급진적이고 하드코어하죠. 결말이 너무나 파국이라서 네. 어떤 실천적인 대안도 없이 이렇게 살인이나 방화 이런 파국의 결말로 끝나는 게 정서상 요즘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나 이거 보다가 이거 황해 아니야 황해. 아까 얘기하셨잖아. 이거 조커잖아 조커. 조커. 황해를 배경으로 한 조커잖아. 이거. 아니 그 아까 무슨 소설이었지 마지막에 그 묻지마 살인으로 끝나는 뭐였더라? 폭력과 뭐 기아와 사륙. 기아와 사륙. 마지막에 묻지마 살인으로 끝나는데 보고 얘기 조커인데? 그래. 이게 배경이 황해를 배경으로 하정우가 조커가 되는. 맞아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던 사람이. 그렇죠. 너무나 날것의 비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탈출기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어떤 이념적으로 급발진을 하면서 항상 끝나니까 이게 내용은 레아루한 그 생생한 체험 문학, 체험과 빈궁을 체험한 문학이죠 이게. 네. 근데 그거 그렇게 정말 생생한 묘사로 진짜 파워풀해요. 맞아요. 파워풀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념적인 걸로 급발진을 해서 끝을 나니까 탈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좌파 좌파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가를 해명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난 보면서 진짜로 그 왜 임신한 와이프가 귤껍질 먹고 다가 들켜가지고 버리는 그 장면 묘사에 보는데 뭐라 해야 되지? 문장력이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상황 자체가 주는 그 파워풀함 있잖아요. 맞아. 네, 확 와요 진짜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파워풀해요. 그래서 제가 황해 얘기를 한 게 그게 구라가 아니에요. 그런 진짜 황해 영화 같은 나홍진 감독의 영화가 사실 나홍진보다는 저 약간 김기덕 같아. 그죠, 그런 거. 그죠. 김기덕 감독의 그런 정말 그런 파워풀함들이 있죠. 날거의 파워풀한 그런 게 있죠. 이게 있죠. 그 날것 정말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리고 급발진하는 결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그 홍염의 줄거리는 그냥 그거예요. 그 문서방이라는 사람이 그 소장농인데 이 그 중국 한족인 인가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배경이 간도죠. 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저쪽 왜 우리로 지금 동쪽 저 북쪽에 있는 거 북간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이쪽 서쪽. 서쪽 이 서간도입니다. 여기 압록강 위쪽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인가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왔더니, 그러니까 이 문서방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경기도 이쪽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소장농 싫어서 일로 왔더니 여기도 소장농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첫 해에 도착했을 땐 풍년이었는데 늦게 도착해서 별로 수확한 게 없고 그 다음부터 흉년이어서 뭔가 좀 낼 게 없는 거야. 빚만 지고 살았는데 이 인가라는 놈이 그 자기 딸 용예라는 애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제 돈을 못 갚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딸내미를 잡아가죠. 네, 그냥 거의 뭐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위안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류의 장면 같이 그냥 딸내미를 그냥 강제로 그냥 잡아가죠. 관청은 뭐 관심도 없고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 지주 쪽 편만 들어주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무서운 침묵에 쌓여서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런데 웃긴 건 용예가 어쨌든 일종의 어쨌든 그쪽으로 갔으면 이제 결혼이 됐다라는 건 암묵적으로 됐다 보니까 그 인가의 장인 어른인 셈인라는 장인 어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실은 그냥 딸을 강탈당한 거죠. 왜냐하면 장인으로서 무슨 한 가족이 됐다 이런 어떤 처우가 없고 약간의 처우는 있어요. 뭐 소작지를 조금 변경해줘서 뭘 하게 해줬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딸을 그렇게 강탈당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화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을 보고 싶다 하는데 이 당시 중국 뭐 루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당시에 퍼져 있던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아내를 바깥에 이렇게 안 내보낸다. 그게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믿지 못해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딸 한 번만 얼굴만 보자고 계속 그게 이제 용례를 이렇게 뺏기고 나서 그 인서방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주긴 했죠. 그죠. 근데 이 문서방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끼는 거지 그 상황 자체.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이 문서방에 대해서 딸 팔아서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거기 문장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도 그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조차 마주치지 못한다라는 본인이 그 염치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니까 딸 팔아서 내가 이렇게 모면을 했다. 약간 이런 식이 되니까 원래 빚더미 있었다가 그나마
근데 어쨌든 계속 이 문서방은 그 자기 사위인 인가를 계속 찾아가서 딸을 우리 마누라가 죽기 전에 한번 보게 해달라 그러는데 자꾸 안 보여줘요. 나 근데 그 과정 있잖아요. 네. 누구지? 인간놈이 찾아와서 자기가 뻔히 봐도 그 척박한 땅에 소출이 나올 리가 없는데 네. 뭐죠? 그 사투리? 아니 중국 못하는 한국말로 하는 왜 안 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사람을 피말리다가 그냥 용례가 뛰어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요 하는 용례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그죠. 그 용례가 뛰쳐나오기 전에 마누라 그 문서방과 마누라를 좁혀져. 그리고 원래는 문서와 마누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랬다가 걔를 완전 걔가 아니라 용례를 그 집에다가 거의 납치해서 감금을 시키고 이 사람이 속이 썩다 못해서 찾아갔잖아요. 자기 사위를.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의 그 진행이 뭐 미칠 것 같더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추위와 눈이 안 보이는 이상한 혹한을 뚫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 있는 어딘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인가가 있는데 개들이 일단 먼저 나와서 개들이 막 또 짖고 뭐 싸나운 개들이 그 묘사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후벼 파는 그 있죠. 읽는 내가 뭐 그 굴욕감과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에. 그러더니 아이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딸 좀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러더니 지점 몇 장 돈을 줘. 돈을 주더니 근데 그 돈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웃고 있고 뒤에서 키득대고 있다. 그래서 문서방이 그 순간에 이제 회로가 툭 끊어지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막 아이고 막 헛걸 보면서 맞아. 아이고 우리 딸로 딱 하다가 죽어요. 피를 토하면서 죽다 보니까 문서방이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집에 가서 그런 굴욕과 고통 가혹한 육체 노동과 굴욕을 견딘 이유가 그건 자기 가족 건사하겠다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죠. 딸 뺏기고 와이프 마누라가 죽었는데 뭘 지킬 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서사 영화들도 혹시 많지 않나요? 없나? 사실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서 왕좌의 게임 정도 되는 하드코어한 근데 이런 급발진은 뭐 많지 뭐 사실은 현대물에도 뭐 뭔가 하려다가 이게 굴욕당해서 뭐 이렇게 급발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결말이 이겁니다. 그 인가에 가서 문서방이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니까 노려보고 있다가 문서방 도끼로 찍어 죽인 다음에 문서방 옆에 같이 딸려 나오던 자기 딸을 드디어 탁 구해요. 불길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요. 근데 그 도끼를 품고 방화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문서방의 그날 밤의 묘사 있죠. 그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 이러면서 그것도 그 부분이 그 소설이 다인 것 같아. 그렇죠. 나중에 읽어주세요. 재밌는 게 그 최서의 그러니까 이광수 선생이 왜 그런 식으로 소개했는지 알 것 같은 게 정말 파워풀하고 이 시각적으로 생생해요. 시각적으로 되게 생생해요. 그리고 나는 왜 거칠다고 표현했는지도 알게 됐는 게 사실 이런 거니까 아까 이런 거지. 이게 사실 체험 어떤 그 실존적인 그런 고통을 묘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고통이 계속 반복돼요. 묘사가 많아. 근데 사실은 이게 문학이나 이게 예술로 치면은 한 번만 하고 돼도 돼. 약간 뇌절이야. 1절, 2절하다 뇌절한다. 그러니까 계속해. 근데 다행히 소설들이 다 단편이라서. 근데 그걸 계속하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하기 때문에 오는 그 파워풀함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지옥 같다 진짜. 지옥 같다 정말로. 근데 이제 또 어떤 약간 그런 엘리트 입장에서 보면 이거 1절만 하고 요 다음 부분을 세련되게 좀 다른 국면으로 바꾸는 게 어때라고 했는데 그리고 묘사도 좀 은근한 게 낫지 않겠어? 근데 이제 안 민다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아까 그 루머를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광수가 했다는 워딩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광수가 왜 거칠다라고 했는 게 이게 그 뇌절이지만 이 이야기는 1절 2절 뇌절이지만 이야기 자체가 그 뇌절인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충격적이고 파워풀한 어떤 힘은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뭐 다 읽은 건 아니고 이제 탈출기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수능 시험에서 공부하면서 한번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2편을 쭉 읽었는데 그 일단은 이제 그 한 편 한 편이 어떤 이야기로서 기승전결이 이제 세련되게 쫙 빠졌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감정 강렬한 이 심상을
이제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심상을 묘사했다 해야 되나? 그게 너무 강렬하게 이미지가 빵 남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그게 있어요. 진짜 뇌리에 박히는 그게 진짜 본 거 같은 그 생생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불 지르고 도끼로 찍어 죽인다 여기 있잖아요.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청년 세대는 사실 지금 저기에는 진짜로 육체 노동과 주변을 자연 환경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생존, 네. 몸이 아프고 실질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좀 상대적이긴 하죠. 네. 상대적이긴 한데 어떤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껴서 어떤 이제 결국 그 끝에 조커처럼 조커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공감을 받았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모멸감에 대해서 맞네. 청년 세대들이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념적으로 급발진하는 부분만 제외하면 사실은 어떤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모멸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최소한도 유지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에서 참다 터져 나오는 그 굴욕감에 대한 이 묘사, 탁월한 묘사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즘에도 굉장히 공감받을 수 있는 청년 세대한테 뭔가가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맞아요. 그리고 홍염 그 마지막 장면 묘사는 약간 저는 보면서 어떤 장면 생각했었냐면 그 최근에 1917 샘 맨더스 영화에 보면은 그 왜 폭격당해가지고 왜 이렇게 너울너울해가지고 그림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되게 아름답게 찍혔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 장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는 오히려 마지막이 좀 어떻게 느꼈냐면은 비참하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나, 그러니까 황홀했어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이 파국이 주는 황홀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 그냥 패요. 그 소설에서 묘사되는 이 문서방의 감정도 나 이렇게 왜 그 사실 아까 김동인 얘기하고 이제 곁다리로 이상 얘기고 하면서 그런 지식인 먹물들의 어떤 무기력함, 그러니까 주변 상황, 일제 강점기에 경제적인 가난,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수동적으로 순응하면서 나오는 어떤 감정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공포 때문에 오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조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조소하거나인데 여기서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받는 주인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감정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맞아요. 라는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런 파국과 카오스, 혼란의 되게 기본적인 어떤 맞아요.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원초적인 걸 건드리는 그게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것 때문에 마지막에 그 불이 치솟는 그 풍경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쳐 죽이고 내가 지키려는 거를 걷어냈다라는 그거가 어떤 참혹하다기보다는 이게 좀 저 진짜 그랬어요. 이거 원래 참혹해야 되는데 당연히 참혹함은 있죠. 근데 약간의 황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묘사에서 오는 환상적인 어떤 그 앞에 그 거대한 척박과 되게 대비되는 불꽃과 앞에는 약간 푸른 시린 어두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 불길이 치솟는 그 정념이라는 게 약간의 그런 황홀감 그런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 당시 이광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겠고 이걸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상상해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진짜 굉장히 그 어떤 이 사람만의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광화사의 파국이나 광염 소나타의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뭐 기승전 파국 뭐 이런 건 맞는데 홍염에서 느껴지는 그 탈출기에서 느껴지는 그 기승전 파국과는 약간 이 낙차에서 파워풀함이 달라요. 그죠. 이 파워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펀치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일부에 김동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동인 작가가 이광수를 생애 라이벌로 생각했는데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네. 생애 라이벌로 생각했는데 이광수 작가가 최서혜를 추천했다는 걸 생각하면 분명히 어딘가에 최서혜에 대한 악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그냥 왜 본 적도 없지만 싫은 애. 본 적도 없지만 나는 엮이고 싶지 않은 애. 왜냐하면 김동인 굉장히 고급한 사람이라
있고 어쩌면은 거기 뭐 저거 탈출기와 홍염에 대한 그 김동인 씨 답장이 감자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런 있어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최서의 왜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다 막상 읽고 나서 그러니까 그 최서의 소설에 담겨 있는 그 파워풀함이 조금 다른 작가들과 결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질적이고 좀 되게 날것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더 모던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되게 한국 영화적인 어떤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결말을 보고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카타르시스에서 끝났어요, 두 분? 정말? 네, 그냥 왜냐면 이거는 그거랑 똑같. 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파국이란 건 뭐냐면 나의 그 실존적인 존엄을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건 흔히 말하는 좀 저렴해서 미안해요. 박 박사님 저 배가 아파요 한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대로 서서 싸. 같은 거예요. 이제 끝났어. 나의 존엄은 이제 끝났고. 그 이후의 수습은 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이제 나에게는 없는 삶이야. 이제 죽는 거지 뭐. 그치.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대로 인스타그램에 조리돌 홍대 한복판에서 서서 똥을 쌌으니 인스타그램에 조리돌림 당하겠죠. 그래요, 괜찮아. 나 어차피 저녁에 가서 목 매달 거니까. 약간 이런 거죠. 맞아. 근데 이 파국이 너무 좀 나 왜 계속 슬픈 거야? 슬프죠. 인생 슬픈 거 그쵸? 이렇게 파국. 그 황홀함이라는 게 바로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황홀한 거예요. 맞아. 슬프고 아까 말한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앞에 시린 것에 대비되는 그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 게 앞에 그 추위가 묘사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불꽃이 주는 이상한 상상되어진 온기, 열기. 그 뜨거움, 불꽃의 왜 또 살인범들이 왜 그거 왜 방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며. 근데 그게 뭔지가 느껴진다고 이걸 보다 보면은 그 거대한 방화된 그 불이 막 번져가는 거에서 오는 그 어떤 황홀함, 쾌감. 근데 그 쾌감이란 게 뭐겠어? 아까도 와 불꽃 예쁘다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뒤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이제 난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네? 거의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견딜 이유가 이제 있어서 간신히 버티다가 그렇죠. 그나마 생애 조건이 가족이었는데. 그 나중에 저기 인가한테 가가지고 심지어는 아픈 마누라 데리고 올 테니까 얼굴이라도 잠깐 먼발치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부탁하는데 그것조차도 거절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인색하게 굴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인가가 문서방한테 특별히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너무. 그죠? 근데 진짜 너무. 이거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뭐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벽에 부딪히는 건데 벽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류의 그런 테러리즘이라든가 그런 방화라든가 극단적인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 물론 이제 정신병자가 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왜 가끔 왜 차 몰고서는 빌딩으로 들이받는 분들 있잖아. 네. 아니 왜 내 말 안 들어줘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은 사실 박는 순간 끝이에요. 그 뒤는 생각 안 하는 건 거야. 이제 말씀대로 거기까지가 이제 그 뒤는 됐고, 물론 그 뒤에도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면 인가랑 그 딸 용래는 둘이 그렇게 불질러가지고 나왔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든가 관청에 잡혀갔든가 했겠지. 그러니까요. 네.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불행이 이미 예고돼 있지만 어쨌든 찍소리라도 내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녀 영화 하녀. 네. 보면은, 그런다. 네, 하녀 마지막도 보면은 물론 하녀의 완전 엔딩 장면이 그렇게 끝나진 않지만 그 이야기의 절정은 사실은 전도연 씨가 그러니까 목을 매는 걸로 모자라서 목을 맨 상태로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분신을 한다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니들이 나를에게 뭐 준 모멸감을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난 이렇게라도 하겠다라는 나를 거거든요. 파괴해서. 왜냐하면 그들을 파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불 지른 거 자체가 그러니까 불 지르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은 사실은 자살을 하는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 이야기가 이미지적으로 너무 이렇게 강렬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게 사실은 다른 게 약점이라고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생생한 묘사. 그래서 나는 약간 저 왜 그 데얼비 블러드 같은 거에서 네. 왜 앞쪽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땅 파는 거 유전막 일교나 땅 파는 그 중노동을 되게 집요하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묘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쭉 보다 보면은 이 처절함이 그냥 뼈를 에이는 추위와 이런 것들이 처절함이에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영화 보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뭔지 모르게 맞아. 그런 힘들어서 거 계속 많죠. 멈추면서 본 영화 있으셨어요? 엄청 많죠. 아 정말? 많지. 뭐 보다가 있으셨어요? 뭐가 있지? 일단 나한테 뇌절인 영화는 일단 제가 학교 때 타르코프스키 영화는 일단 다 뇌절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이 뭐였더라? 그 하네케 영화 중에 미카엘 하네케의 늑대의 시간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집요하게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지루해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영화들은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때문에 나오는 파워풀함이 있어요. 그 뒤에 갔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얘기도 없고 뭐야 이거 하는데 고통스러운 체험을 이제 관객이 함께 하면서 나중에 오는 카타르시스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나중에 심지어는 제가 아까 왜 타르코프스키 얘기를 했냐면 보통 이제 그래도 영화 말미에 영화를 보는 와중에 이제 그걸 줘요. 타르코프스키 영화는 그게 집에 갈 때야. 영화를 다 보고 아직까지도 모르게 아직 고통스럽게 자막이 그냥 올라가. 도대체 내가 형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고통스럽게 2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갑자기 인류애를 획득해. 이 사람의 영화에서 내가 전쟁과 평화, 사랑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형.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영화 가운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현대의 관점, 21세기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이 이미지의 묘사로만도 사실은 충분한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근데 홍염이 그런 의미에서 다른 작품이랑 보다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 예를 들어서 이제 탈출 같은 것도 마지막에 자신을 이념적인으로 그쪽으로 그 해명을 자기 스스로 하는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탈출기에는 작중 화자 주인공이 자기가 이 문제가 계급적인 문제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내 처자식을 내가 당장 먹여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영원히 반복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럴 때 이념적인 전형적인 그냥 막시스트 근데 그렇게 되는 걸 해명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없었어도 충분히 그죠? 예, 약간 좀 변명 같잖아. 아니 사실 할 말 없지. 처자식 버리고 운동에 한데 그거를 이제 정신승리면 정신승리고 이제 변명이면 변명이고 어쨌든 납득이면 납득이고 나를 설명하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최서혜 작가 본인이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최서혜 작가의 인생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서혜 작가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이제 소설적인 완성도와 사상적인 무엇을 다 결합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체험. 보통 뭐 파업전야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그 파업전야가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포택님도 그렇고 보통 그런 막시즘 영화들은 각성의 순간을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의식화되는 또 각성되는 그 순간, 봉기하는 그 순간을 갖다 항상 묘사를 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화자가 주인공이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 마비되었었던 상태였는데 없었는데 마비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인식이 아예 없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인데 의식화되는 장면을 보여준. 그래서 사실은 전환 포템킨에서 주전자가 끓고 하는 몽타주 장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을 묘사하냐면 결국은 그 억압에서 폭발해 나가는 이 군중들 이제 억압받던 사람들이 폭발해 나가는 그 감정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묘사하느냐라는 방법론으로서 나와서 그 장면이 유명한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고 사실은 뭐 다른 소설들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했던 분노의 포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식화의 순간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분리돼 있죠 이게 물과 기름처럼. 왜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제 최서혜 작가를 고른 이유가
우리 이제 우리 정규교육에서도 얘기만 되고 이제 소개는 잘 안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소개한 것도 있어요. 카프. 이게 르카프가 아닙니다. KAPF입니다. RF가 아니에요. 그래서 RF면 이제 어쨌든 PF면 뭐냐면 이게 원래 에스페란토어래요. 그래서 이게 영어나 러시아어인 줄 알았는데 에스페란토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코리아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건 거죠. 한국 프롤레타리아 작가 연합 이런 거, 예술가 연맹 이런 거죠. 근데 카프가 그 카프라는 게 있다라는 말만 하고 카프 문학은 거의 소개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문학이 여러 가지 경향문학 신경향문학 무슨 아까 말한 빈국문학 거지 소설 이런 거 그런 이런 류의 것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면 경향문학이라는 말은 약간 좁다 그러면 조금 이제 좁은 의미로 어떤 그런 주제, 사상,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어떤 일군의 그런 문학들을 다 그냥 경향문학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포괄해서 그런 거고 이게 이후에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신경향파는 아예 그런 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서해라든가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데 속하는 거고 특히 그 안에서도 이 나뉘는 게 제일 웃긴 게 자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있고 근데 자연주의란 말이 저는 약간 생소했어요. 자연주의가 뭐야? 나비가 날아요 같은 건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네이처. 네이처. 자연을 화가로 친 풍경화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산수 이런 건가? 약간 이런데 자연주의가 뭔가 하다가 그 옛날에 말했던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자연주의가 뭐냐 했더니 이제 염상섭의 표본시의 청개구리라든가 이런 그런 에밀 졸라의 소설처럼 그러니까 자연의 이게 그거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윈의 그 진화론에서 자연이 어떻게 혹독한 질서와 그런 것 속에서 그렇다면 예술은 어떤 것을 자연의 이 혹독한 질서와 그런 숙명적일 수도 있는 어떤 구조 그런 것들 속에서 그걸 어떻게 묘사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묘사해내면 이 사회의 구조가 이렇고 이러면서 하면은 자연주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그럼 이게 내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헷갈리나? 혹은 이렇게 아까 빈국문학 그랑 또 헷갈리나? 리얼리즘과는 이게 뭐가 다르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처음 자연주의 문학의 발생은 그러니까 저널리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조였다면 문학에서의 자연주의는 그거 있잖아요. 카메라의 눈. 어떤 세상의 부조리, 운명의 참혹함,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떤 면면을 포착해서 그거를 그냥 냉혹하게 보여주고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그런 사조로서의 소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윈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연에 우리가 동물의 한국 볼 때 지금 배고픈 사자는 임팔라를 잡아먹습니다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인간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임팔라인 사람과 사자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묘사의 치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실주의도 있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거기에 플러스 이념적으로 약간의 대안 구성? 그래서 아까 말한 노동자 각성한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대안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서의 그거를 갖춘다라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되게 많이 섞여 있고 찾았는데 각자 조금씩 다른데 개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 생각에는 카프에 있다가 또 나중에 카프랑 이제 연을 끊고 또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이 카프 탈출기 같은 경우가 아마 카프의 영향 안에서 나름의 그러니까 자기 체험, 소설적 완성도, 사상적 지형을 한꺼번에 세 개를 녹이려다 보니까 뭔가 막상 들어보니 변명 같은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되는 것 같고 홍염이 오히려 그래서 당신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이게 약간 소설의 가치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어떤 기분이냐면 이게 비슷한 게 어릴 때 왜 오맨 있잖아요. 오맨.
진짜. 오멘 읽을 때 느낌이 새록 났어요. 오멘도 묘사밖에 없잖아요, 소설이. 맞아요. 오멘이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떨어져 죽고 그래서 뭐가 있고 막 이런다 보니까 아니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때 그 섬뜩함이 섬뜩하고 가장 매정하죠. 뭔가 그죠 매정한. 네.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까 그쵸 그 우리 박 박사님 얘기한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나에게 막 끝없이 선사하는 그 기분. 근데 그게 무정함과 막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은 신경향파 문학으로서 그리고 약간의 그 굳이 따지자면 카프 출신 이분이 카프와 연관해서 카프 문학의 일부분으로서. 근데 이제 이 당시 우리 지금 오늘 소개한 광화사라든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광염소나타든 감자라든가 이 홍염까지도 기승전 급발진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불 지르고 죽이고 그렇죠. 끝난단 말이죠. 이제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은 그 억압받던 네. 사람이 마지막에 그 어떻게 세상에 주변 상황에 반응을 하느냐라는 그 결론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근데 좀 괴가 살짝 다른 거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광화사가 좀 다른데 이거는 그 가난 문학 그 빈궁 문학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좀 탄미주의적인 네. 작품이다라는 거. 이제 아름다움, 머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걸 갖다 구조적으로도 그 명백하게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건 거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약간 좀 경제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가 되게 노골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그것만 그 문제가 사실은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 그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눈에조차도 이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게 눈에 계속 보였을 테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의 끝판왕 내가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날것을 들이미는 순간 모두 아닥을 하게 되는 그 그래서 이거가 그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급발진해서 끝나는 게, 근데 사실은 뭐 창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쉽잖아요. 어떤 게요? 이게 엔딩이 딱히 생각 안 날 때 죽거나 죽이거나 이게 급발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감정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감자의 그 미묘한 그거와 그거가 굉장히 설계가 되게 짧은 문장에서 잘 돼 있고, 여기도 사실은 이거는 설계라기보다는 이것도 설계죠. 이건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대비, 거대한 가난과 그 모욕과 그런 거와 거대한 화염, 황홀한 그 화염, 그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해내는 그게 비록 파국일지라도 그거의 대비, 강렬한 대비.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딱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승전 파국이야. 그러니까 많아 이 당시 소설이. 네, 그렇죠. 홍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대비가 되게 크죠. 이제 하얀 sak풍이 부는 하얗게 덮인 마을, 얼어붙은 마을에서 마지막에 뜨거운 불길. 내가 그 맨 처음 풍경을 뭘 생각했냐면 우리 지난번 방송할 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피와뼈? 그래. 피와뼈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이 북한에 가서 삭풍 부는 그 초가집에서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 홍염에 묘사되는 추위는 그것보다 더 추워 보여요. 그렇죠. 난 진짜 왕좌의 게임 킹 인더 노스 할 때 그 저기 그치 그 와일드링 있는데. 와일드링 있는데. 진짜 와일드링인데 간도 맞지 뭐. 그지 맞지. 거기가 청나라가 봉금지라 그래가지고 자기 발원지니까 금지시켰던 땅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니 뭐 오랑캐 땅이지. 그러니까 이제 만주족들이 이제 그건데 요동 지방에 그 장백산 이게 백두산인데 걔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그 요동 지방인 건데, 그러니까 거기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왕좌의 게임 거기 와이들링 그 지역 맞네. 그죠, 맞죠. 장벽 넘어 거기 맞네. 거기 갔더니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 그랬다고. 그때는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추운 줄은 몰랐지. 거기 갔더니 훨씬 나았을 텐데요. 근데 경기도에는 지금처럼 땅값이 너무 경기도에는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월세 80만 원씩 받으면서 그러니까 요런 좁은 방을 고르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500에 30은 한 대 들어갔더니 거기는 30 벌기도 너무 힘든 거야. 맞아. 싸서 갔더니 그런 어떤 정보의 불균형과 비대칭과, 그리고 이제 땅이라는 게 뭐 먼저 선점한 놈이 임자 같은 그런 어떤 약간 그런 비정한
그런 질서들이 있으니까 사실 소장농 기준에서 무슨 정보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고 그러겠어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잖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이거 해야 하면 하는 거고 저거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버틴 저기 뭐야 이 최서혜님 거기서 많은 걸 하셨더라고. 무슨 두부 장수도 하시고 정말. 농사도 지어보시고 그러니까 상업도 해보시고 농업도 해보시고 그 소설에서 묘사된 게 다 본인이 해봤던 거. 그러네. 기아와 사륙에서의 경수가 어쩌면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소설 전체적으로 다 자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이제 소설에 묘사된 사람의 나이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어쨌든 본인이 목격한 것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소설이 파워풀하다고 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쩌면 깊은 인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혹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고등학생들의 입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20년대 경향문학은 그 특유의 어떤 계급성 때문에 네. 어쨌건 노동자 농민의 계급 해방을 이야기하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구호, 목적 의식밖에 남지 않아서 문학적 완성도, 예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르 사조 자체가 경향 자체가 빨리 소멸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 소설인데, 네.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면이 그런가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뭐 예를 들어 마치 그 얘기는 변명같이 들리는 게 그건 가르쳐주고 나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영화관에 김기덕 영화도 있고 되게 매끈하게 잘 빠진 우리 박찬욱 감독님 영화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거칠지만 이런 영화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좀 매끈하지만 또 이런 영화다 보여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기덕 영화는 안 보여준 다음에 이런 영화들이 거칠고 맞아.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영화적으로는 그게 있고 여기 오히려 기생충이랑 좀 올드보이 있지 않니? 라는 식으로 말을 마치 그러니까 맞아요. 검열해 놓은 것 같잖아요. 안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나한테 읽게 해주고 그런 평가를 해준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그분들 의견에 만약 동의를 100번 동의하더라도 뭐 거칠고 뭐 예술적인 뭐 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이제 또 후대가 함께 읽으면서 판단해야 될 것인데 문학책에 말 그대로 카프만 있고 카프 문학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카프란 말만 있는 거지. 교과서에 그 임화 당시에 활동하던 문인 중에 임화의 우료바와 화로라는 시 그것이 드문드문 나오다가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있잖아요. 자기 오빠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갖고 그 오빠에게 긴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의 그 시만이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는 거의 안 나오는 지경이에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그 텍스트는 안 보여준 상태에서 그 맞아. 경향 텍스트의 어떤 경향들만을 평가하는 평가문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태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목표를 갖고 했으니까 뭐 완성도가 떨어진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경향 전체에 대한 뭐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이제 문제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사조라고 해도 그 작품으로서의 유산은 다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치즘 치하에서 만들었던 레니 리펜슈탈 영화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런 사실은 심지어 사실은 뭐 그런 나치즘 같이 비윤리적이라고 이미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정도를 갖고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텍스트를 숨긴다 이거지. 없는 취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예 저 정도는 요즘 애들 보고 아이 너무 그렇네라는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남는 어떤 강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들은 어떤 삶에서 어떤 그런 상상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생생 묘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지. 이제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최서의 소설을 한 번씩 그래 가난하다 소리를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필독서 있잖아요. 거기에 꼭 나오는 단편 중에 하나가 혹시 개영목의 백치하다다 기억나세요? 벙어리 삼룡이. 벙어리 삼룡이 백치하다다 둘 다 기억나죠. 그렇죠. 기억나죠. 그런 소설들이 이제는 아예 등장하질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 삼룡이가 주인에게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고 그 마님을 위해서 그죠?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나중에 똑같이 불을 지르고 그죠, 마님을 품에 거기도 안고 황홀해요. 웃어. 맞아요. 자기가 지금껏 이렇게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음을 느끼고 황홀함을 느끼면서 끝나잖아요. 이런 네. 소설들이 이제는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카프에 대한 평가만 남고 텍스트만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검열하던 시대에 검열을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여전히 학습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검열돼 있는 거잖아요. 평가만 남아있고 텍스트는 숨긴다.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한국 문학계에서 보여줄 게 더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나가는 건가? 빠지는 건가? 아니 그렇다고 해도 텍스트를 안 보여주고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검열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글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어떤 경향들이라든가 줄거리라든가 대표적인 소설이라는 건 언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카프는 그냥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 어떤 그러니까 거기만 그렇게 블랭크로 놓고 평가만이 남는다. 필름은 그러니까 영화는 삭제하고 평가만이 남았다. 전설의 필름인 거야. 본 적은 없지만 근데 보신 분이 다 그래. 볼 필요 없어. 그냥 이거라는 거는 적어도 이게 예술이라든가 무슨 또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봐도 아까 말씀해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게 아닌데 여전히 남아있는 검열의 잔재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박정희 시대부터 했던 그 반공주의의 유산 아니냐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거기에 근데 그게 교과서의 빈자리로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대로 화석처럼 계속 굳어진 채 카프를 그냥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맞아요. 그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어쨌건 남과 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다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으면서 옛날에 이제 문학 교과서가 18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전부 실려 있었어요. 18개 교과서에. 그럴만하죠. 그럴만한 소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최인훈이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과학 서적을 쌓아놓고 공부하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철학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다소가 돼 있고 마지막에 그냥 죽기 전에 중립국으로 의식의 흐름이 폭발하는 부분만 항상 그 부분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반공주의를 떠나서라도 어떤 사상적인 거에 굉장히 무언가를 담는 걸 주저하고 있어. 그게 뭐 특별히 반공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은 논란이 될 만한 건 다 피한다. 그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그것도 있고 그걸 논란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흔적처럼 관성적으로 옛날에도 이렇게 해왔고 한 기분도 좀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거. 누가 이 당시에라는 느낌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냥 이제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다 부담이니까 그런 요소는 다 탈색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광장도 그렇고 이거 김동인 소설도 그렇고 이제 탈출기도 그렇고 명백한 이념적 지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념적 지향을 하게 된 시대적 맥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아날람에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50년대에는 공산주의라는 게 엄청 대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 장교들 중에서도 공산주의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시대적인 맥락을 거세한 상태에서 그런 이념적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누군가 시비를 걸 것 같다? 빼. 왼쪽에서 시비 걸 것 같으면 그래서 빼고 오른쪽에서 시비 걸 것 같으면 그래서 빼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탈색이 돼버린 나머지 결국에는 이거 친일파? 논란이 있어서 빼. 근데 서정주라는 사람이 왜 친일파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맥락과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서정주라는 사람이 친일파인데 왜 가르치고 있어? 라는 말로 인해서 점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상황 저는 그 맥락으로 많이 읽혀가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뭘 가르치려고 그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빼고 하면 뭘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국. 교육으로 파국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그건 있어요. 이번 수능 특강에 현기영의 순이 삼촌 있죠. 4.3을 다룬 소설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번 정권의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선택이죠. 이번 정권의 경향 문학인 거죠. 경향 교육인 거죠. 경향 교육. 그러니까 그런 게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라는 것 자체의 판단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은 국가가 허락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가르칠 거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 가르칠 거면 그 텍스트를 공개하라는 거지. 근데 마치 이것은 텍스트가 없고
그냥 니들은 몰라도 돼라는 식의 서술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죠. 카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말씀대로 탈색을 시킨다고 한들 근데 그 탈색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념적인 행위인데 이념적인 걸 갖다가 탈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사실은. 마침대로 결국에는 또 4.3 사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이념적인 행위인데 거기에서 그럼 우리가 뭘 가르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애들 바보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면 알아듣는다고. 왜 그걸 자꾸 논란이 될 거가 무서워서 빼는 건지. 애들이 이거 보고 조커 될까봐 그러는 거지. 불 지르고 사람 도끼로 머리 찍고. 이거 19금이야 19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맨 첫 문장 강간살인 방화. 첫 문장부터 읽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감자 첫 문장을 17번 일어나서 읽어봐. 감자살인 선생님 이러면서 그럼 다음에 이제 이제 저기 수업 끝나고 집에 학부모한테 전화 오지.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요? 우리의 입에서 강간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이제 이 대표님이 저 사석에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이 교육을 자꾸 그런 진공 상태로 무균실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라는 혐의가 많이 보여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혐의가 많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년대 한국문학이 물론 이제 발화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한국에 재능 있는 재능충이 그 당시 할 거 없어서 문화가 아닌 미술밖에 없어서 다 일로 갔을 때니까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꼽히던 때라서 요즘 다 유튜버 하니까 영화나 문학 쪽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의외로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대로 읽은 것인가 맞나 싶은 느낌도 있어서 이걸 기획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약간 다른 의미로 아까 방금 우리 지금 얘기한 거에 맥락에 기대보면 약간 로스트 테크놀로지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리고 되게 레거시잖아. 그럼 유산,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는 분노의 포도도 가르치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꾸 있잖아 이런 거에 딱 삭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만약 이념적이라고 보면은 아니 분노의 포도나 세계 명작 걸작선의 분노의 포도나 이거나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어? 다 농민이 각성하는 얘긴데, 농민이 부조리에 각성하는 내용인데 미국 고등학생은 분노의 포도를 배울 텐데 한국의 고등학생은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배울 것이며 심지어 배운다고 한들 그 텍스트를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인가? 도덕적 타락이라는 우리가 앞에 성토를 했지만 도덕적 타락으로 그냥 이 모든 부조리를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그거를 제가 요즘에 이제 김용소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녹정기를 보면은 정말 도덕적 타락 그 자체거든요. 아 진짜? 네. 이 김용호 선생이 아예 뒤에 써 있어요. 소설이 무슨 도덕책도 아니고 이런 인물들이 오히려 더 생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했는데 보통 이제 무협지의 주인공이라 그러면 되게 착한 소년이 기현을 만나 무공을 익혀서 영웅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정기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기념원, 그러니까 그런 창녀촌, 기념원 출신의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가 근본도 없는 애가 스스로 어머니와 싸울 때 후레자식과 갈보란 말 써도 되나? 네. 갈보라고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우는 아이가 근데 그래놓고 서로 나 후레자식 맞지? 엄마 나 갈보 맞지?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엄마하고 아들이. 그런 근본 없는 애가 무림지사들을 만나서 너 무술 가르쳐줄게 하면은 배고 그때 당신 약간 락스타 같이 보일 테니까 이거 가르쳐줄게 이거 무공비고 주고 연습해 하면은 책 펴놓고 자요. 그냥 힘들어 이거 자요. 그러고서는 혼자서 합리화하는 거야. 내가 무술을 못하는 이유는 스승이 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하고서는 내가 무술을 못하면 스승이 부끄럽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무술은 없는데 거짓말 정치질만 계속하고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내 얘기를 왜 시켰는지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텍스트가 왜 지워져 있는데 그런 걸 도덕책이 마치 무슨 도덕적 타락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완벽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김용 선생이 스스로 과거에 썼던 무협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영웅이니 협산이 이런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내가 영웅이기 때문에 명분을 지켜야 돼라는 이유로 되게 답답한 선택을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이니까 그걸 잘 마무리는 하긴 했는데 김용 선생 스스로도 의심이 드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나? 송나라 사람들 거란이랑 싸울 거야. 명나라 사람들 청이랑 싸울 거야. 반청복명해야지. 그 와중에 하나면 넌 친일파 매국노 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부에서 그런 걸로 막 싸우는 사람들 묘사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덕에 세상이 좋아졌나? 라고 하면 사실 꼭 그렇지 않고 명분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또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그 안티테제인 사람이 거꾸로 세상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서 완벽하게 반대되는 사람을 묘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우리 이 대표님이 자주 쓰는 말대로 노모랄 상태인 주인공이에요. 모랄이 인모럴이 아닙니다. 노모랄 상태. 윤리적인 기준이 이 사람한테 없어요. 근데 윤리를 위반했다라는 각성이 아니라 윤리가 없는 거죠. 근데 가끔 그냥 죄책감,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약간 좀 너무 죄책감을 가끔 느끼고 영웅들과 함께 있으면 강호 협사들까지는 가끔 나도 호연지기가 돋아서 그래 사나이 뭐 이래야지 친구랑 의리 지켜야지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이한테 별로 안 중요해. 당장 있겠다가 이런 식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사람들 모여니까 도박 한 판 할까요? 하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과적으로 얘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야 세상이 나아지는 것에 강호의 협사들이 내세우는 이니에지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안티테자로 정확하게 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녹정기는 정말 훌륭한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건 거지.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건 거지. 요즘 분위기에. 근데 녹정기니 뭐 그거 다 고등학생 때 읽은 거잖아. 다 10대 때 읽었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훌륭한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그러면 근데 문제는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 이걸 읽는다고 해서 조커를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해서 조커처럼 살인 방화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 교과서에서 텍스트를 취사하는 기준을 보면 사람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김 원장님은 그 원장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런 거에 절실하게 부딪히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난 진짜로 이걸 기획하게 된 계기가 원장님과 술 먹다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도덕적 타락이라는 그 단어에 내가 삔이 나갔거든. 뭐라고? 아직도 그렇게 애들을 가르친다고? 이게 왜 도덕적 타락이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녹정기 사실 저는 무협을 안 좋아하는 저 원래 무협 판타지 이런 거 안 읽는 사람이니까 리얼리스트입니다. 근데 녹정기를 제일 너무 이렇게 아까 저는 무협 영화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비어 있는데 제가 순간 이 얘기를 듣다가 왜냐면 우리 박 박사 갑자기 녹정기를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어렸을 때 봤던 걸 갖다 나이 먹고 다시 보니까 또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이 진짜 좋아할 소설이 있다고. 여기요. 이 제대로 훈육받고 자라지 못한 남자애들의 못된 심성이 엑기스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좋아하게 됐을 때 듣는데 너무 주성치적인데 했는데 이게 영화가 주성치가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뒤틀린 주인공이 있다면 블랙 코미디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성치가 그걸 선택을 해서 92년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버전은 그것보다 이전에 나온 양조위 유독화가 나온 버전이 있대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구하기 힘들어서 못 봤고 문제는 구성치가 92년도에 만든 영화로 해석해놓은 그 녹정기의 버전이 그 이후에 드라마로 계속 리메이크 될 때도 그 자장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성치라는 거인의 그림자 아래서 그러니까 그 거대한 블랙 코미디라는 것에 대한 주성치 해석이 거의 이제 그 녹정기를 보는 어떤 정설이 돼버린 거죠. 그 해석이 그냥 그 다른 해석을 압도하고 있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블랙 코미디라는 해석이 없으면 뭐야 이거 패륜이야? 패드립이야? 야설이야? 뭐야? 이런 비윤리적이고 그런 글들이 이런 포르노그래피가 세상에 존재해서 되는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성치가 적절한 주석을 달아준 거죠. 그죠. 이것은 블랙 코미디라고.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가.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문화나 여러 가지가 할 일들인데 그치. 이제 그런 해석, 주석 이런 것들이 우리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주석들이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최서혜 같은 분의 이 홍염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지고 사실 카프도 나는 그거 오히려 해봤으면 좋겠어. 카프 배웠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배우잖아 학생들이. 그러면 카프
그 4개 딱 해놓고 스펠링 쓰시오. 내가 작년에 KARF부터 해서 KRP 뭐 다 나온다 이제. KAPF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느끼기에 이 당시 문학이야말로 어떤 한국 문화의 금자탑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특히나 사실 뭐 제가 뭐 그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 구지가라든지 뭐 처용가라든지 황조가라든지 있는 거 알겠어요. 고려가 있는 거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숨쉬는 거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의 어떤 빅뱅이잖아요. 시작 오메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갑자기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맹기로 하면서 쑥 지나간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놓고 이상한 해석,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해놓는다는 게 그게 조금 불만이어서 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특히 아까 제가 좀 살짝 걸리는 게 이 경향파 경향문학이 이렇게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고 또 이번에도 논문을 찾아봤으나 각자의 말이 달라서 맞아요. 제가 정리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자신은 잘 못하겠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의견 주셔도 네, 감사하고. 의견 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문외한들이 하는 인상비평이니까 적당히 걸러 들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되게 두서없이 이게 막 열변을 토하다가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제가 사실 제 생각은 이거보다는 좀 더 정제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문학이다 보니까 또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 시간에도 사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아니 뭐 그냥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끝났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는 발견했다. 나이 들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게 이번에 수학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시면 발가락이 닮았다 꼭 읽어보세요. 저의 어떤 뭐랄까 나의 내면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소설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읽었다. 이금금의 못된 마음을 표현해준 글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박 박사님 추천된 녹정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문학으로 대동단결된 아날람 225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 원장님. 오늘 소주 반병을 드시고 녹화에 참여하신 호방한 영웅호걸. 아니 근데 마지막 잔을 네. 못 마시게 반병만 드시죠. 술잔을 뺏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그리고 편하게 드세요. 끝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졸음과 뭐 사투를 하시면서 네,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네, 찾아오신 우리 박 박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금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